저는 너비 1.5m, 길이 5m인 한 밭에서 밀식 재배와 연속 재배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밭은 올해 2022년에만 벌써 10월 중순인데 이 한 밭에서 이미 82kg의 수확을 했습니다. 180파운드가 넘는 양입니다. 앞으로도 수확이 더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약 6주간 더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 밭은 제 실험밭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밭을 무경운 밭이라 부르고 경운 밭과 결과를 비교 중입니다. 비교 생육에 대해서는 가끔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채소를 촘촘하게 연이어 재배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무경운 방식이기 때문인데 이는 토양 건강이 튼튼하고 토양 비옥도가 훌륭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밭은 지난 12월에 손수레 2대 분량의 퇴비를 올린 이후로 추가 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퇴비를 위에 올려줍니다. 그게 1년 전체를 위한 비옥도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로 주로 6월과 7월에 이어서 8월과 9월에도 가끔씩 이어지는 연속 재배에는 더 이상 퇴비를 추가하지 않고 저는 어떤 액비나 비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토양 생물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을 주기는 합니다. 여기도 가끔 매우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온대 기후, 북위 51도 해양성 기후이지만 올해는 매우 건조하고 평년보다 약간 더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을 주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무경운 토양은 수분을 잘 유지합니다. 이 끝에서부터 각 작물을 보여드리며 심은 시기와 이전 작물도 말씀드리고 약간 수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밭은 30cm, 즉 12인치 간격으로 줄을 맞춰서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1일, 그러니까 4달 전에 파스닙을 파종했고 샐러리는 이식했습니다. 그때 샐러리는 이미 6주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8월 24일에는 이 엔다이브를 이식했는데 이미 한번 수확했고 그로부터 2주 후에는 루꼴라를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봄 동안 12주에 걸쳐 잎을 하나씩 따서 수확한 상추 3줄이 있었고 그 구역에서 상추 13kg을 얻었습니다. 그럼 샐러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확하는지 그리고 수확 후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샐러리는 뿌리를 남겨두면 거기서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샐러리 줄기 바로 아래를 잘라서 다시 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모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경운 방식으로 수확할 때는 땅에 최대한 많은 뿌리를 남기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 밑동을 다듬어 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오래된 잎들을 떼어낼 수 있는데 이 잎들은 셉토리아라는 질병에 조금 걸렸어요. 이런 나이의 샐러리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잎까지 쓸 수 있는 멋진 샐러리가 완성돼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조금 더 확보돼서 파스닙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수확해 본 적이 없어서 이 파스닙이 정말 궁금해요. 이 파스닙들은 달리아와 가까워서 이번 여름에 힘들었어요. 아름다운 꽃이지만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쪽 끝에 물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파스닙들이 작게 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큰 걸 하나 골라볼게요. 이런 안 되겠네. 진짜 작네요. 흑삭도 필요 없었어요. 좀 실망스럽네요. 저건 좀 더 기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늦게 파스닙을 심고 건조한 토양에서 키우면 저렇게 돼요. 그래도 저것들은 분명 맛있을 거예요. 단지 양이 적을 뿐이죠. 저 다음은 엔다이브입니다. 이건 스카롤이라고 불리는 엔다이브의 한 종류로 잎이 더 크고 곱슬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이 식물들에는 1kg이 넘는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개를 땄습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저게 7번째 잎, 8번째 잎, 9번째 잎이에요.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자라고 있어요. 수확물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10월 상반기, 열흘 만에요.
놀라워요. 엔다이브는 가을 수확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어짓기에 아주 좋은데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7월 말에 파종해서 8월 24일에 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중 늦은 시기죠. 그리고 이 엔다이브는 사실 비트 다음에 심은 거예요. 여기서 비트루트를 8kg이나 수확했었죠. 그리고 당근이랑 펜넬도 재배했었어요. 저는 윤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경운 농법을 쓰면 토양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져서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시기에 훨씬 자유롭게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샐러드, 루꼴라가 있고 바깥 잎만 한 번 수확했어요. 칼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깥쪽 잎을 정기적으로 따주면 식물이 더 빠르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루꼴라는 수확한 지 약 2주 정도 되었고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자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는 땅에 심은 지 겨우 5주밖에 안 된 식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강의가 있던 날 쉐비를 조금 심었어요. 사실 심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건 겨울이 오기 전에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허브를 겨울 동안 키우고 싶다면 쉐빌이 정말 좋은 선택이고 9월까지도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케일은 양파 사이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는 2월에 파종해서 3월 중순부터 땅에 있던 여러 알씩 파종한 양파 줄이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수확했고 그 전에는 약 3주 전에 이 5개의 케일 모종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케일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 걸 사이심기라고 해요. 왜냐면 이 케일들은 처음 심었을 때는 아주 작아서 지금처럼 많은 공간이나 수분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수확하면 케일이 갑자기 자랄 공간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많은 배춧과 식물들이 그렇듯이 병에 걸린 초기 잎 몇 장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아래쪽 잎을 따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기를 따라 밑쪽으로 차례차례 따고 식물은 아래쪽에서 계속 자랍니다. 이 잎들은 겨울에도 조금 자라지만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수확은 12월쯤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식물들은 우리가 양파 한 줄을 심고 치커리를 옮겨 심기 전에 공간을 더 확보해 자라기에 적합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완두콩이 있었어요. 키가 큰 완두콩이요. 완두콩은 약 5kg의 꼬투리를 수확했어요. 봄이나 초여름에 재배하기 좋지만 가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가을에는 치커리나 펜넬 같은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치커리는 흥미로운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품종을 선택하면 예쁜 속잎이 생깁니다. 이 품종은 506TT라고 불려요. 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꽤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를 잘라서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겉잎을 벗기면 라디큐오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먼저 뽑을 건데요. 이 뿌리들을 보시면 평소보다 뿌리를 좀 더 많이 뽑았어요. 하지만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신경 안 쓰시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작은 잎들이 다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퇴비로 갈 거고 이제 아래쪽에 자란 부분을 모두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치커리가 드러나는데 아마도 민달팽이가 좀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잎을 하나 더 떼어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치커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잘 보관되기 때문에 놀라운 수확물이에요. 이건 다음 달, 심지어 2달 동안 서둘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겨울 한가운데 날씨가 서늘할 때 원하신다면 드실 수 있습니다. 7월에 씨를 뿌려서 이어지기에 좋은 작물로 정말 좋아요. 저는 봄에 씨를 안 뿌려요. 그러면 꽃대만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채소들은 여름에 늦게 씨를 뿌리거나 심기에 정말 잘 맞아요. 펜넬도 그런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 구분 펜넬은 온실에서 모종판에 씨를 뿌렸어요. 저는 7월 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8월 말쯤 여기로 옮겨 심었고 그때는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이가 있었고 오이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오이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펜넬이 지금 자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2그루의 오이에서 약 9kg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오이는 양배추 다음에 심은 것 같아요. 이 한 구역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이를 심으면 끝물에 접어들면 흰가루병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열매를 맺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흰가루병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럼 공간도 생깁니다. 저는 펜넬 모종을 심었고 이제 오이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펜넬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에 관한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오이 두 그루의 줄기 아래나 줄기를 자르고 들어 올리면 갑자기 펜넬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그리고 펜네는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벌써 10월 중순인데 이렇게 자랄 시간이 있었어요. 오이를 치운 지 약 6주 정도 된 시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표면 가까이에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저는 뿌리 쪽으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정도 자란 뿌리 부분까지 더 아래로 잘라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자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뿌리의 대부분을 땅에 남겨두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땅을 파낼 때는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다 파낼 거니까요. 하지만 무경운 농법에서는 토양을 정말 잘 보살피고 싶고 동시에 식물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뽑아내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다듬어 줍니다. 여기서는 아래쪽 잎을 얼마나 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잎 하나만 뗍니다. 사실 이런 현상, 즉 밑동에서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펜넬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밭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위치를 옮기다가 당근을 뽑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6월 29일에 오이들이 그늘을 들이우기 직전에 당근을 아주 시험삼아 심었어요. 그리고 사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 수확을 못해서 지금 하나만 뽑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물론 엄청난 양의 음식은 아니지만 오이 그늘에서 자란 거고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심는 예시일 뿐이에요. 항상 가장 많은 수확을 얻는 건 아니지만 먹을거리는 더 많아져요. 이 식물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안소이, 인디언 머스터드는 정말 빨리 그리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 식물들은 9월 6일부터 땅에 심겨 있었으니까 대략 5, 6주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벌써 두 번째 수확이에요. 이것들은 맵고 알싸해서 볶음 요리에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봄보다 가을에 훨씬 더 잘 자라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봄에 이걸 심으면 청경채처럼 수확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꽃이 피기 전에 벼룩잎벌레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배축과 잎에 생기는 그 작은 구멍들이죠. 그래서 루꼴라, 청경채, 미즈나나 겨자잎 채소 같은 건 이런 것들은 8월부터 심기 시작해서 9월 초까지도 심는 게 좋습니다. 여기 셀러리약은 튼튼하지만 감자가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더 컸을 거예요. 저는 5월 말에 셀러리약을 지금은 위크가 자라고 있는 감자 사이와 바로 저기에서 자라고 있던 시금치 사이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셀러리약은 말하자면 자랄 공간이 거의 없었고 너무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초반 성장이 느려졌어요. 지금은 셀러리약이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 크기의 셀러리약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수확이에요. 또한 아주 흥미로운 비교인데 제 뒤에 있는 땅을 파서 심은 셀러리약은 훨씬 더 작다는 점이죠. 많은 이들이 셀러리약 재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땅 파는 걸 멈춰보세요. 무경운 재배로 셀러리약을 키우면 항상 꾸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셀러리약은 한 달 후쯤 수확할 예정입니다. 성장 속도는 느려졌지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임에도 낮 기온이 17도 정도로 앞으로 일주일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셀러리약이 속이 꽉 차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리크도 마찬가지로 아직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잎이 여전히 아주 예쁘고 진한 초록색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식물이 아직도 더 굵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크를 수확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볼 수 있는 다중파종 뭉치에 대해 제가 하는 방법은 4월에 셀마다 평균 4개의 씨앗을 뿌리고 5월 말에 분갈이해서 리크가 제법 큰 포기로 자라도록 키운 다음 감자 수확 후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크가 자라고 있는 이 땅에서는 7월에 샬롯 품종 감자 13kg을 이미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재배를 할 때는 이전에 다른 작물이 자라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면 토양의 수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종종 건조한 땅에 심게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만 봐도 이 시기에도 얼마나 놀라운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정원만 봐도 아직 빈 공간이 없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밭이 비어 보이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마늘을 심어두었고 그전에는 애호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심는 거죠. 흙은 결코 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흙의 작동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흙은 우리와 달라서 밤에 자지 않아요. 사실 어두워지면 약간 쉬긴 하지만 그게 꼭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계속 자라나죠. 그래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흙 속 생명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고, 그건 미생물들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이 생물들이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여기 무경운 농법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심고 또 심고 돌려짓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종만 준비해두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연속 재배에서 성공률을 높이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에요.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재배 기간 동안 계속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심는 작물은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위도 기후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